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부자는 검소하면 안 된다. 2000년 초에 100만 원짜리 주문 도시락이 시판되기 시작하자 모든 신문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TV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언제 케이스, 언수저, 10만 원짜리 전복죽, 캐비어 등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이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반응은 밥을 굶는 사람도 많은데 IMF를 벌써 잊었느냐는 것이었다. 기자들도 그렇게 합세하였다. 한 장에 7천 원 한다는 금박명함이 나왔을 때 역시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뜨다는 분위기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호화사치품에 대한 질타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은 4천만 원대 밍크코트, 3,500만 원대의 사슴틀 코트, 천만 원, 천만 원대 악어 가죽 핸드백, 프랑스제 300만 원대 라이트, 외제 자동차 등이 잘 팔린다는 천편일률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부유층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심하다. 그런 돈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낸 돈인지 세무조사해야 한다. 등등의 논조가 언제나 나타난다. 그러면서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 생활에 서민의 꿈이 짓밟힌다. 졸부들의 무절제한 행태는 어려운 많은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일부 불만 계층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지에서 살며 타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허다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논조가 이를 잇는다. 2000년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집을 옮겼을 때 20년은 좋게 넘었을 듯한 옷과 가재 도구들, 12년 된 국산 17인치 TV가 언론의 칭송을 받았다. 부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논조였다. 그런 논조에서 본다면 나는 전혀 검소한 부자가 아니다. 예컨대 나는 해외 출장 시에 1등석을 주로 탄다. 가족 여행에서도 그렇게 한다. 호텔 역시 나는 최고급만 이용한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비행기를 탈 때 3등석을 탄다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답은 이것이다. 빌 게이츠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일본의 평수는 전용 면적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40평 이상이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 중에서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의 유명 휴양지를 가보면 전부 부자의 별장들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소박한 자택에서 살고 있다는 어느 신문 기사를 보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한 적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사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도 많고 서류상으로는 한 채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피하면서 두 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겉으로는 소박한 양옥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일요일 점심은 언제나 농심 너구리 라면을 먹어왔지만 내가 평상시에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나는 때로는 한 끼에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식사도 그리낌 없이 먹으니까 말이다. 언제나 금융회사 직원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기에 순댓국을 잘하는 데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순댓국도 드십니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네, 참 기가 막혔어. 부자는 뭐 입에 금태 뚫렸냐? 대형 PDP TV도 있고 초대형 프로젝트도 있지만 내가 욕실에 갖다 놓은 TV는 이웃집에서 버린 TV를 주워 내 자신이 직접 수리한 것이다. 15년 된 세탁기가 고장나 서비스 센터에서 버리라고 했을 때에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나 스스로 고쳐보려고 8시간 이상 실험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아는 어느 부자는 서울 잠실에 수백억 대의 빌딩을 순전히 보유 현금으로 건축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식사는 잘해야 돼지갈비. 소갈비는 비싸서 평생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술은 비싼 양주만 마신다. 내가 아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현재 나이가 80세에 가깝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인 친구인데 그 억만장자가 예장을 만나러 한국에 자가용 비행기로 딱 한 번 왔을 때 이착륙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가 주선했었다.
그 억만장자가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해서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집은 별로 크지 않는데 정원에 있는 연못이 어마어마했고 뒷마당의 폭포가 완전 놀이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 렉스스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거실 천장에 매달 상드리를 구입하러 프랑스에 가서 경매장에서 수십 달러를 주고 구입해온 양반이 말이다. 이러한 모순된 소비 태도가 부자들에게 있음을 알아. 부자들을 그들의 소비 생활 중 지극히 단편적인 면 하나를 떼어다가 평가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요즘 미국 부자들의 생각과 소비 패턴을 잘 보여주는 책은 미국의 저술가 데이비드 블룩스가 쓴 보보스이다. 이 책에는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합쳐서 보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나는 보보스를 읽으며 정말 상당히 많이 크게 웃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자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보라. 하지만 장담컨대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상 공감을 하지는 못할 것이며 웃음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책을 읽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한국의 부자들은 미국 보보들과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부자들은 벤츠를 몰다가 티코가 끼어들면 금방 지다고 티코 운전자를 마구 패는 족속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녀석들은 모두 졸부이거나 졸부 이세들이다. 나의 충고 주변에 진짜 부자 한 명이 없으면서 부자들에 대하여 아는 척하기는 쯧쯧.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굳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다. 어느 부자가 나무 밑에 금을 숨겨놓고 밤마다 찾아가 그 금을 보고 좋아하였으나 어느 날 도둑을 맞았다. 슬피 우는 부자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였다. 쓰지 않고 보기만 할 것이라면 금이면 어떻고 돌이면 어떠랴. 돈을 파묻어 놓고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니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돈 쓸 생각에 부풀어 잠도 못 이룬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돈을 파묻어 두고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 정말 골 때린다. 나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말로 돈의 노예이다. 돈을 써야 한다. 한 달에 1,000만 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10분의 1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요구가 아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국민들 대다수는 공산주의식으로 경제적으로 똑같은 소비 생활을 해야 애국애족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다면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 것과 소비 비율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도 소비는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뭐가 건전한 소비인가? 낭비하지 말고 분수에 맞춰 하라는 것이 건전한 소비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낭비와 분수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한국 최고 연봉을 받는다는 휠라코리아 윤은수 사장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600을 탄다고 해서 그가 분수 넘치는 소비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아니, 왜 당신의 낭비의 기준을 당신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드는가? 젊었을 때 노는 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잘 살고자 노력해온 내가 만일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국민 정서에 따라 강제로 하여야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차라리 이민을 가고 말 것이다. 미국 니만 마커스 백화점 체인의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에는 인용 잠수함도 있었다. 위에서 말한 내가 아는 미국의 억만장자는 집 뒤 정원에 놓을 집채만한 정원석들을 중국에서 가져오기 위해 아예 화물선 하나를 전세를 냈는데 그 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미국 부자들의 돈장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다시 돌려지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 한국은 무지하다.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가 서민의 꿈을 짓밟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늦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천재는 둔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므로 처단해야 하고 미스코리아는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으므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하우스 텐보스는 2003년에 부도가 나기는 했지만 네덜란드의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곳이다. 재정이 부족하자 그들은 인공 운하 옆에 자가용 요트 정박시설도 갖춘 최고급 별장촌을 만들고 부자들에게 팔아 재원을 마련하였다. 영종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때 나는 혹시나 바닷가에 그런 고급 단지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때 내가 공무원에게 들었던 말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였다. 나는 내가 굶어서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조차 부자들의 소비에 대해 불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경험적으로 말해서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하여 왈가왈부 말이 많은 사람들 치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위화감, 단언하건대 그런 위화감을 침튀기며 언급하는 사람 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은행 개인 예금의 3분의 1은 예금자들의 0.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철저하게 근검절약하면 어떻게 될까?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아마도 많은 액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 이자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2세에게 전달될 것이다. 게다가 부자들은 세금이나 재테크에는 귀신들이므로 아마도 세금도 최대한 절세 혹은 탈세하는 방향에서 상속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환원되게 되면 자선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허세성 소비라 할지라도 돈을 쓰도록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돈다. 돈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 1억짜리 밍크코트도 팔려야 하고 40억짜리 아파트도 팔려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의 돈이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요즘 핫한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인당 15에서 20만 원, 저녁은 30만 원 이상인 곳이 많다.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난하였을 텐데 잠잠한 것을 보면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 경향은 이제 많이 사라진 듯 싶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진짜 맛있느냐고? 부자가 되면 감탄을 잃어버린다고 이미 얘기했다. 어느 필명 기부자의 나눔 이야기. 아래의 글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서 부자들이 기부활동을 촉진시키고자 2017년 1월 27일 조선일보에 광고 형식으로 실었던 세이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광고 형식이었기에 기사 검색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편집자 중. 프랑스 칼레시에 있는 칼레의 시민 동상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당시 보여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당시 영국 왕이 칼레시를 포위한 채 6명의 시민이 목숨을 바치면 다른 시민들의 생명은 보장하겠다고 하자 당대 최고 부자 피에르가 제일 먼저 나섰고, 잠시만요. 이에 다른 시민 6명도 동참을 선언하고 교수대로 걸어갔다고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불리는 그의 모습을 후대의 로댕이 동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최근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20억 넘게 기부한 가족이 나타났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세이노라고 필명만을 밝힌 기부자의 가족이다. 세이노와 인터뷰하며 칼레의 시민 이야기를 언급하자 그는 이렇게 답하였다. A.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설명할 때 칼레의 시민을 예로 들어 프랑스의 기부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서는 그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기부 문화도 별로 없다. 세금을 많이 냈으니 복지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 한국의 명목 소득세율은 15%이지만 프랑스는 그 2배이고 임대주택에 살아도 거주세를 내야 할 정도로 세금 종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복지는 국가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된다. 오히려 칼레의 시민동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로댕이 6명의 시민들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사회적 책임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래서 당시 동상 설치 반대 운동까지 있었으나 나는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 Q. 왜 그런가? A.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법인의 돈도 아니고 개인 돈 아닌가? 애써 모았는데 기부를 하고 나누자니 갈등이 없을 리 있겠는가? 로댕이 그 동상에서 보여준 갈등의 모습들은 나에게도 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희생과 나눔의 의미가 없다. q 갈등을 느낀다면서도 새해에도 또 기부를 한 이유는 A. 기부를 좀 하여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기부를 전혀 안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깝다. 가진 자들이 기부에 좀 더 동참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물며 김밥 할머니도 그렇게 하는데 가진 자들은 더더욱 잘할 수 있는 특권 아닌가? 우리 가족의 기부가 다른 가족들에게 퍼스트 펭귄으로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 Q. 부자들이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현재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다. 지방세를 더하면 44%가 된다. 건강보험 같은 간접세가 더해지면 거의 50%에 육박한다.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1년에 건강보험료만 7천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만약 1억을 기부하지 않으면 절반 정도 세금 낸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은 내 손에 들어온다. 그러나 1억을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금은 안 내도 되지만 내 손에서 1억이 빠져나간다. 혜택이라면 내 손에 뭔가 추가로 쥐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지 않은가. Q. 최근 정유라의 돈도 실력이야 라는 SNS가 회자되었다. 자녀를 가진 부유층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진짜 부자는 축적, 증식, 나눔의 세 단계를 거쳐야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증식으로 끝난 경우 결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의 단계가 증식으로 끝나게 되면 더 큰 증식만을 목표로 하는 기부에서나 생색을 낸다. 미르재단이나 K재단의 기금이 바로 그런 유형 아니겠는가. 그게 실력인가? 뇌물이지. Q. 재벌 자녀들의 특권의식이나 갑질에 대한 생각은? A. 칼레의 시민으로 돌아와서 구전에 의하면 피에르가 나섰을 때 같이 나선 다른 시민 6명 중에는 그의 아들도 있었다. 피에르 시민은 인원이 7명이 되자 누군가 빠지고 싶어 할까봐 자살하였다고 한다. 그의 아들도 존경을 받았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가진 자들이 승계하는 유산이 희생과 나눔이 아니라 굴림의 특권뿐이라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재벌 자녀들이 가져야 할 특권의식은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는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 가족들도 그 특권을 누리고자 기부에 동참시킨 것이다. Q. 20억 원이면 복지재단을 직접 만들어도 될 텐데 굳이 기부를 한 이유는? A. 재단은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고 임직원의 월급도 줘야 한다. 이사장이나 이사라는 명목으로 연봉을 수억 원씩 받는 복지재단들도 있고 상속세를 피하면서 자산을 물려주려는 꼼수들도 많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올바른 기부가 아니다.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 별도의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처까지 전부 투명하게 보고를 받는데 굳이 재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Q.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회 지도층들에 대해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부자들을 절대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 고위층으로 표현하지는 말아라. 돈이 많다고 해서 지도자인 것은 아니다. 부자가 지도층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행실이 따라야 하며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고자 뇌물과 아부를 일삼는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이다. 노예를 지도층, 고위층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Q. 35년 동안 9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찰스 F. 피니를 아는가? A. 난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축적과 증식의 능력도 나는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기부에서도 어설프게 아주 조금 흉내를 내는 정도이고 생활에 있어서도 그분이 즐겨 먹었다는 햄버거 대신 순댓국을 먹기는 하지만 값비싼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므로 나를 그분과 비교하면 안 된다.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일간지에 2000년부터 1년 넘게 칼럼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런 세이노의 가족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만 지난 12년 동안 약 20억 원을 기부했고 새해 들어서도 1억 원을 기부하였다. 그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기부를 실천하면 그 금액만큼 임차료를 할인해준다. 세이노가 기탁한 성금은 탈북 소년들과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정되어 사용되었고 모국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전달하여 오면서 신뢰를 계속 쌓아왔다. 위 내용에 보태고 싶은 이야기. 물론 나는 칼레의 시민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가르침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인터넷에서 칼레의 시민을 검색하면 동상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는 시청 오른쪽 모서리 앞에 칼레의 시민 동상이 있지만 받침대가 로댕의 주장에 따라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의 시민들은 가진 자들을 의미하므로 그 동상의 위치나 받침대의 높이는 지금의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것 아닐까. 부자 아빠의 진실 게임 기고글 일부.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 수없이 많은 책들 중 내가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저자의 수입 대부분이 그 책을 팔아서 받은 인쇄 혹은 강의료에 의존하는 것들이다. 즉 부자가 되려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알아야 해요라고 말하는 저자 본인은 정작 그 말을 전달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 전달 내용이 사실은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가 말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구두로 삼아 돈을 챙기려는 것이고 체험을 통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뜻이다. 내가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삐딱하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부자가 되기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댓글 회사들을 통해 좋은 후기들로 도배까지 하면서 강의 등으로 돈을 챙기던데 그게 사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진짜 부자라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을 굳이 돈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배포하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텐데 왜 돈을 비싸게 받을까? 실제로는 돈이 더 필요한 상태에 이어서 진짜 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쇄나 강의료를 100% 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무료로 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금융 지식이 부자 만들어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알게 된다. 부자 아빠가 설명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한 핵심 골자는 결국 소비를 절약하고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줄곧 가르쳐온 것이다. 심지어 기요사키가 가기 싫어했던 학교에서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지 흥청망청 살라고 이끌지는 않는다. 근검절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근검절약은 우리 부모나 친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며 부자들이 인용했던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부자들은 낭떠러지에 나뭇가지를 잡듯이 한 번 손에 들어간 돈은 절대 보내지 말라는 자세로 생활하라고 권유하지 않는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학교를 다닐 때 공부 대신 다른 쪽으로 관심이 더 많았으며 특별한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태지가 성공한 것은 그가 음악 전 분야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태지가 성공한 이후 보여주는 단면들, 즉 그의 노래와 춤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의 춤과 노래는 그의 노력 전체가 가시적으로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즉 그의 작곡 및 악기 연주 능력 같은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이다. 공부를 많이 한 전문 직업인들 중 많은 부수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그들의 금융 지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다가 미래의 예상 수입을 근거로 한 소비 생활 수준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기요사키의 말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학교에서 일을 가르치지 않는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금융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곤란하다. 금융지식이 많은 투자 상담가나 재테크 전문가가 부자인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집을 사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읽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책자 월던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르는 이렇게 말한다.
주택이라는 큰 재산을 미래에 대비한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거기서 얻는 이득이란 자기가 죽은 후 장례식 비용을 치르는 정도일 것이다. 한때 많은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월 1.3에서 2%의 월세로 전환시켰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지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월세 이자율이 1에서 1.5%로 떨어지거나 전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자. 당신에게 100이 있고 집값도 100이다. 전세금은 70이라고 하자. 그 어느 경우든지 똑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제2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연이율을 세후 7%로 잡자. 집을 사게 되면 거주의 대가로 1년에 7을 포기하는 셈이다. 전세를 살면 연 4.9를 포기하고 나머지 30에서 이자 2.1이 생기므로 결국 2.8을 지불하는 셈. 3. 보증금 10에 월세가 60에 대한 월 1에서 1.5% 이자를 낸다면 10에 대한 연 0.7%의 손해를 포함해서 연 7.9에서 11.5를 뺏긴다. 이득은 90에 대한 6.3이다. 따라서 월세 기준의 대가로 매년 1.6에서 5.1을 빼앗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면 집은 안 사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연간 4%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기 집인 경우는 3을 뺏기고 전세일 경우는 6.8, 월세일 경우는 5.6에서 9.1을 각각 빼앗기는 셈이 돼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해진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할 것이다. 병아리를 기르지 않으면 솔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양 속담처럼 차라리 언제라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기도 한다. 최종 판단은 집값 변동과 자금의 활용성, 삶의 지수 등등을 고려해 당신이 해야 한다. 집을 살 돈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주식 투자를 해 쪽박을 찼다는 말은 들었어도 부자가 된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월세를 살면서 자금을 굴리게 되면 자기가 부자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돈을 쓰게 돼 결국에 빚에 쫓기게 된다. 40대 전후의 가장이고 자금이 된다면 집을 살 것을 권유한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기 집이 없어 잃어버리게 되는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 갭 투자에 대해 묻는 독자들이 많았다. 내 대답은 그 투자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 혹시라도 망해도 내 눈에 피눈물이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투자이건 명심해야 할 상황이다.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는 짓은 절대 하지 말라. 갭 투자를 전문으로 해오던 A는 약 13년 전 대기업이 분양하는 여의도 오피스텔 2채를 80%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는데 미분양이 60여 개 정도 있었다. 분양업체는 그 60여 개를 모두 인수하여 20% 정도 깎아주겠다고 했고 A는 분양 계약서에서의 금액을 원래대로 작성하는 조건으로 그것들을 모두 80%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했다. 자기 돈 없이 60여 개를 소유하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월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까? A는 그 당시 여의도에서 60평대 아파트 2채를 터서 살 정도로 처음에는 신이 났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한 분양 계획서가 허위라는 것이 나중에 들통나면서 대출이 모두 취소되어 결국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가고 구속되어 3년형까지 받았다.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 A가 출소 후 내게 한 말은 이랬다. 갭 투자에 매달려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 것 같네요. 삶의 우열은 돈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기요사키는 진짜 아버지의 경제관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아버지가 삼촌 두 분이 20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에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은 것에 감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했다. 물론 기요사키는 가난한 아버지의 연금 선망론보다는 부자 아빠의 재정 자립론을 더 옹호한다. 하지만 연금 생활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은 돈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느리게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에서도 연금 범위 내에서 재미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측면이 많아
과연 내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은 퇴직연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연금으로 만족할 만한 삶이 보장된다고 할 때 과연 그 수혜자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가장 나쁜 요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듯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점이다. 게으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원인을 투자에 대한 무지로 몰면서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설령 기요사키식의 금융 지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련하거나 열등한 삶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이것은 나의 철학이다. 게다가 가난의 원인은 금융 지식의 부재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더 큰 대가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무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자로 사는 삶만이 유일한 삶의 형태로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처럼 부자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빈 삶도 인간의 삶이며 반대로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 절약하며 삶을 관조하며 사는 삶도 인간의 삶이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삶도 인간의 삶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하지만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도 인간의 삶인 것이다. 즉 삶의 형태에 우열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각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요사키의 가난한 아버지는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라고 말한다. 가르치는 게 좋아 교단 생활을 오래 한 가난한 아버지는 부자 아빠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하라. 기요사키가 말하는 투자 방법들에 매혹되는 사람들은 투자 관련 서적을 별로 접해보지 않았던 문외한들과 투자 초보자일 것임이 분명하므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기요사키 논리의 핵심은 투자를 잘하여야 부자가 된다는 것인데, 비록 투자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나는 우선은 일을 현명하게 잘해야 하며,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받는 대가를 극대화시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사회로부터 대가를 받아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종잣돈이 날아가도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여유자금이란 무엇인가? 6개월 후 집을 옮길 자금 같은 것이 여유자금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여유자금에 대한 내 정의는 미래의 어느 날이 와도 쓸모가 없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날이 오면 사용하여야 할 용도가 있는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한다. 즉, 심리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말이다. 이런 투자는 90%가 실패하고 만다. 집중 투자인가 분산 투자인가 하는 문제는 위험도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자금의 성격, 그리고 자금의 크기, 투자 대상 회사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 등과 관련된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 자신은 분산 투자를 신봉한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만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배웠다면 일단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빚까지 내가면서 계속 투자를 시도한다. 주식 투자는 늪지와 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특히 투자 자금을 언제까지 얼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자금은 큰손들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다시 한번 명심하라. 주식 투자는 경제를 보는 눈이 커졌을 때 여유자금을 갖고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버려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휴먼 콘택트에 의지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건 누군가 찾아와 무엇인가 상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되면 그것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구매를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을 조금씩 갖고 있다. 또 제품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싫은 소리를 참아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는 자신이 강매를 한 것은 아니며 구매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하였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정말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었다는 식의 자기 체면에 빠지고 만다.
그들은 구매자들이 쑥덕거리는 말을 듣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학에서 강의까지 되고 있는 유통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만한 불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을 집에서 편하게 쇼핑하면서 광고를 하지 않고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생기는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컨셉이라고 강변한다. 먼저 대학에서 강의가 되고 대학 교수들이 책을 쓴다는 것이 대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과연 광고비와 유통비를 줄여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있는가? 시중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500원에 팔고 300원은 그가 물건을 소개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 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컨셉이라는 말인가? 유통 소비와 최종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하나로 묶는 것이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 않는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활 자체가 소비하면서 사업이 되는 유통혁명이요. 생활혁명이라고 생활혁명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했을 때 일정 마진이 내게 주어지는 시스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구입한 물건에 대한 마진이 그들이 내 하부 조직이기에 내게 주어진다는 것은 결코 나의 노력이 사람 수를 늘리는데 우선 집중되도록 하게 만든다. 나를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할 경우 사람 수는 더 늘어나게 되어 상품을 더 팔리게 되어 있다. 즉 핵심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메바가 번식을 하듯 늘림으로써 마진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내가 10,000원을 주고 사용해 보니 좋아서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로 미화시키지 말라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사용해 보았더니 좋기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였다면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은 없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구축하는 데만 열중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어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건 간에 공통점이 있다. 네트워커들의 90% 이상은 수입이 신통치 않지만 회사는 돈을 번다는 것이다. 이것도 일반 회사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을 영업사원으로 부속품화시키는 구조일 뿐이다. 전쟁으로 치면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이런 식의 사업 구조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본업에서는 절대 프로가 되지 못한다. 대다수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판매자들에게 놀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해외 휴양에 데리고 가 해외 휴양에 데리고 가서 좀 더 열심히 팔라고 은연중에 자극한다. 나는 그게 싫다. 놀면서 돈 버는다는 그런 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참 싫다는 말이다.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부자가 되는 길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지 않다. 인터넷 관련 벤처 비즈니스가 인기라고, 조개구이점이 성황이라고, 호프집이 잘 된다고, 주식에서 대박이 터진다고, 의사나 판검사가 대우도 좋고 존경받는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갑돌이와 갑순이는 모두 다 덤벼드는 쪽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성경에 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으므로. 당신 주변의 부자들을 보라. 인터넷 벤처기업 사장들이 재산이 수백억 원이 어쩌니 하지만 주식평가액이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현금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배추 장사, 생선 장사, 새우젓 장사, 쌀 장사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 폼나게 폼나는 게 없다. 그들이 남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한 것은 기반을 닦고 나서부터이다. 아니 미국에 가서는 슈퍼에서 야채도 다듬고 발바라 삼천리도 하고
택시도 몰고 수영장 청소도 하러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체면을 앞세우며 그런 일들을 안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일은 한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가난한 시절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간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가면 시체 닦는 일을 하려고 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다닐 때에는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하면서 신학 전문이었는데 그게 제일 번역료가 비쌌고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남들이 8비트 컴퓨터로만 알고 있을 때 16비트 컴퓨터를 팔아 돈을 좀 벌었었다. 금성사에서 마이콤이라는 16비트 컴퓨터를 만들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옛날 이야기이다. PC는 1990년대 초에 손을 떼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득이 적기 때문이다. 지금 직장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인기 있는 멋진 회사들을 경쟁이 치열하다. 차라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을 두드려라. 게다가 대기업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언제나 피자의 한 조각일 뿐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 피자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파는지를 배울 수 있다. 즉 홀로 서기를 할 때는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실용적이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대기업에서 넣으면 다른 대기업으로 가지 않는 한 정말 써먹을 것이 적다. 요즘은 이공계 지망생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공계를 지원해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의 경쟁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굳이 저 넓은 문으로 가고 싶다면 남들보다 크게 월등한 기술이 있거나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시라도 빨리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이게 재테크인가? 부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에 대단히 민감하다. 재테크에 박사들이며 절세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비과세 상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굴리면 얼마가 되고 저렇게 굴리면 얼마가 되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 재테크에 민감한 것은 이미 돈이 있기 때문이고 1%의 차이가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자인 내가 1천만 원을 처음 모았을 때부터 재테크를 했다고 믿는가? 물론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다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1천만 원을 갖고 아무리 재테크에 능하다 할지라도 1년에 남들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 주식에서 대박이 터져 두 배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은 하지도 마라. 부자들은 부자가 된 이후에 주식에 손을 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왜? 주식 시장은 판돈이 넉넉해야 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돈 1천만 원에 1년에 10만 원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 연말 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하려고 영수증을 챙긴다. 올바른 태도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재테크를 한다는 사람들이 소파를 살 때는 100만 원을 쓰고 결혼할 때는 전셋집에서 출발하면서도 신혼살림 장만에 혈안이 되고 예물도 다이아몬드 아니면 안 된다고 믿으며 물건은 모두 신품으로만 사고 도배는 돈을 주고 남들에게 시키며 휴가철에는 자동차까지 끌고 놀러가며 술집에서는 양주를 시키고 집을 살 때는 부동산 잡지 하나 안 보고 중개업소 말만 듣고 500만 원 받고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긴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 500원 깎았고 남자 양복은 거기서 거긴데도 유명 상표를 백화점 세일 때 카드로 현금가 6개월 할부로 샀으니 스스로를 알뜰살뜰 산다고 믿는다. 이게 재테크인가? 특히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귀하신 몸들 같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건 배터리 가게 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다.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나 사람이 와도 그저 안방에 앉아서 TV나 본다. 고기와 몸이기에 이삿짐 싸는 것들도 남들한테 시키고 몇십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면서 은행 금리를 비교한다. 이게 재테크인가? 사람들은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서도 남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일에는 대단히 너그럽다. 자기 스스로 배워 직접 해보려는 생각은 없고 가구 하나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재테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별걸 다 직접 몸으로 수행하면서 돈을 아꼈다.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집에 수도꼭지를 직접 고쳤다. 그러니 돈이 나가지 않았다. 지금도 그 버릇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짜 재테크의 일 단계는 남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다. 외식? 남편이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외식이다. 고귀하게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자가 된 뒤에나 그렇게 하라.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나는 집이 먼 직원들에게는 회사 근처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살라고 요구하곤 했다. 회사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생한 지식을 축적해 내일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이 정글 속에서 우뚝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뜻이다.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아라 중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혼자 끙끙대지 마라. 이 글은 인터넷에서 떠돌던 영문판을 내 방식으로 번역한 후 그 당시 운영하였던 장학사업의 학생 및 멘토 전용 카페에 올려놓았던 글이며 세이노 카페에는 2011년 3월 20일부터 1개월간 게시하였다. 온몸에 털이 많은 어느 늙은 애완견이 주인을 따라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을 갔다. 하지만 관광 도중 자연 생태구역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그만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인과 함께 타고 온 관광 차량은 보이지도 않았고 주변은 황량한 들판이었으며 짐승의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 뼈들을 보고 늙은 개는 몸이 으스스 떨려왔다. 그때 멀리서 표범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들판이기에 숨을 곳은 없었다. 늙은 개는 이제 꼼짝없이 표범에게 물려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왔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생각했다. 그러고는 표범이 오는 쪽을 등지고 앉아 근처에 있던 짐승의 뼈 하나를 입에 물었다. 드디어 표범이 살금살금 근처에 와서 막 늙은 개를 뒤에서 덮치려는 순간 늙은 개는 입에 물고 있던 뼈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 와, 역시 고기는 표범고기가 맛있어.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어디 표범 한 마리 더 없나? 쩝쩝. 그 말을 들은 표범은 그 순간 이 털 많은 개 같은 짐승이 단순한 개가 아니고 표범을 잡아먹는 이상한 무서운 개라는 것에 놀라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늙은 개는 표범이 도망치는 낌새를 느끼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편 끝. 그 광경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던 원숭이가 있었다. 원숭이는 그 표범이 평소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던 표범인 것을 알고는 불이 나게 표범을 쫓아갔다. 표범님, 표범님, 그만 도망가세요. 저 기억하시지요? 앞으로는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표범님이 저 늙은 개에게 속은 거예요. 저 늙은 개가 표범님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저 짐승 뼈다귀들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표범님이 눈에 뜨이자마자 뼈 하나를 입에 물고 있다가 자기가 마치 표범을 잡아먹는 개인 것처럼 쇼를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랑 같이 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비로소 표범은 자기가 속은 것임을 눈치채고 원숭이에게 말했다. 내가 속았다. 네 말이 맞다. 내 등 뒤에 타라. 저 늙은 개새끼를 내가 오늘 저녁밥으로 잡아먹겠다. 표범은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아까 그 늙은 개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2부 끝, 2편 끝. 늙은 개는 아까 그 표범이 이번에는 원숭이 한 마리를 등에 태우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고 보니 자기 주변에 처음부터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도대체 저 원숭이는 왜 표범 등에 올라타 내게로 달려오는 것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늙은 개는 아까처럼 표범이 오는 쪽을 등지고 돌아앉았다. 그리고 다시 뼈다귀 하나를 입에 물고는 뼈를 혀로 핥으며 쩝쩝 소리를 크게 내었다. 드디어 표범과 원숭이가 근처까지 왔을 때 늙은 개는 외쳤다. 아, 맛있다. 그런데 이 쌍놈의 원숭이 새끼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표범 한 마리 꼬셔서 데리고 온다고 하더니 에이, 쌍놈의 원숭이 새끼. 그 말을 듣는 순간
표범은 자기가 원숭이에게 속아서 여기에 다시 오게 된 것이라고 믿게 되고 이 쌍놈의 원숭아 너 두고 보자 욕을 하며 아까처럼 도망갔다. 3편 끝. 막힌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늙은 개는 어느 분야이든 있는 법이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 해결 방법이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절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 머리로 모든 인생살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 표범이 널 잡아먹으려 한다고? 내 친구들에게 물어봤자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내 친구들도 자기 잡아먹으려 드는 표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미 터득하여 알고 있는 늙은 개들이 네 주변에 있다. 저희 여기까지 읽을게요. 뒤에가 조금 길어서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쌤 오늘 안 해주세요? 아프셔서 못 하시는가? 아니요. 이건 채팅창에 올라가 있죠. 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it tends to be gut feeling more than anything else. It tends to be gut feeling more than anything else. gut feeling이라는 거는 직감이라는 거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감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할 때 나온 거냐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How do you choose your team based on what?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뭘 보냐? 너는 인터뷰할 때 뭘 중요시하냐? 그건데 다른 것보다 직감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살면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게 자기가 진짜 해결한 것이면 디테일을 진짜 끝까지 아는 거고, 자기가 대충 한 거였으면 한 단계 정도는 가는데 결국은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뭔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tends to be gut feeling more than anything else.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결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 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졸업식 연설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얘기한 게 그 인재들을 모아라. 사업을 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또 나중에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목 관리 잘하세요. 아유, 지금까지 목이 좀 이랬던 게 성대가 어제 찍어보니까 빨갛게 완전 갔더라고요. 물론 다른 말하지 마세요. 말을 네. 하지 마세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괜히 무리해서 막 계속 읽으려고 했었나. 그러니까 응. 네. 이럴 땐 목을 쉬어줘야지. 아껴야 돼, 그러면. 음. 무조건. 감사합니다. 좋은 날 내일 되시고요. 뵐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은 6월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저기 5.14 네. 5.14 해야 되겠네요. 그거 하나요? 첫날이라. 뭐 그러시죠. 합시다. 네. 네. 내일 뵐게요. 네. 네.